자세와 호흡을 가다듬고 심신을 수련하는 요가. 국내 요가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 생활체육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는데요. 요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한요가회 윤우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이 결합된 운동 바로 요가죠.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이 요가를 한 적이 있고 중국은 전 국민 요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 요가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우근 대한요가회장, 최정심 요가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3대 대한요가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업인으로 네. 20여 년 국내에서 활동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요가인들 몇 분을 뵙게 됐고 또 저 역시 평소에 생활체육에 좀 관심이 있었고 네. 젊은 시절 제가 검도를 좀 오래 했고 그래서 요가인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대한요가협회 회장 자리가 공석이다 하는 말씀과 추천을 듣고 제가 대한요가회 회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대한요가회니까 당연히 뭐 요가를 위한 협회일 텐데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요가회는 2016년에 네. 정식으로 문화체육부 산하 대한체육회 종목단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9개 시도에 지역 요가회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처를 중심으로 17분의 요가회 임원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요가가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회장님? 우리나라 요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올림픽 전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88올림픽 전이요? 88올림픽 전후로. 물론 그 전부터 우리나라 요가가 수천 년이 됐고 네. 그다음에 명상이나 수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현대 요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이제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계기로 서양에 있는 요가가 저희 나라에 유입된 걸로. 그때 당시 뭐 헐리우드의 셀럽들이나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정치인들에게 요가 명상 이게 좀 선풍적이었거든요. 네. 그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현대 요가가 소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5년가량 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예. 현장에서 직접 우리 수강생들 만나는 우리 강사님도 오늘 오셨잖아요. 요가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요가를 수련하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요가가 갖는 장점이랄까요?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강사님? 네, 일단 요가는 5천년의 긴 유관 역사가 있고요. 요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몸을 통해서 수련을 깨닫게 하는 하타 요가가 오늘날 현대 요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타 요가는 신체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네네네. 그 몸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그 다양한 방법들이 오늘날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오랜 그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진 것들로 다양한 방법들과 동작들은 안전하고 보다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요가는 다른 스포츠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스포츠는 어떤 경쟁이라든지 기록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렇죠. 네. 네, 요가는 자신의 성장과 수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련생들이 자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통증을 요가 수련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제 다른 운동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은 어깨 쪽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요가를 통해서 좀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깨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어깨에 관련된 동작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네, 양손을 머리에 깍지 끼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볼게요. 네. 쭉 펴시고 이렇게요. 자, 배꼽을 안쪽으로 쏙 끌어당겨 보세요. 내쉬는 숨이 아래로 손을 천천히 불어서 팔을 뒤로 크게 돌리세요. 네. 숨 한 번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양손을 가슴 깍지 끼시고 마시면서 위로. 자, 조금 더 가능한 만큼 더 위로 쭉 뻗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아래로. 한 번 더 마시면서 팔을 최대한 이제 높게 기지개를 켜듯이. 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양손을 풀어서 다시 무릎에 두시고, 자,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편안한 느낌을 바라보세요. 아까보다는 팔 전체가 혈액순환된 느낌 드실 거예요. 뭔가 돌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지금 보여주신 동작들이 전국에 계신 직장인분들이 꼭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꼭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요가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만 봐도 많은데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게 요즘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현황이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좀 위축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저희 자체 조사한 바로는 한국의 요가 필라테스 아카데미가 약 1만 개 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5만 명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요가 필라테스를 하는 해본 국민들이 500만에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민생활체육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2021년에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활체육으로 가장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었을 때 1위가 걷기였고 2위가 등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헬스, 네 번째가 요가였거든요. 그만큼 요가가 지금 저변이 확대가 됐고, 네. 또 같은 조사에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경제적 여유가 됐을 때 꼭 해보고 싶은 생활체육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가 골프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또 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가는 대중성과 그다음에 약간 고급 운동으로서 그런 이미지가 잘 정착이 돼 있고 그만큼 저변이 넓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스포츠 종목으로 좀 많이 다가왔는데 네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요가라는 게 실내 스포츠잖아요. 네네. 강사님께서는 어떠세요? 현장에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또 강사분들께서 그럼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본인이 맡고 있는 수업 수가 줄게 되면서 기본 수입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이후로 한 2년 넘게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보상책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좀 됐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뭐 많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좀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실내 체육 시설이거든요. 저희 요가가 3종에 속하는데 네. 약 105만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요가 포함해서 요가 그다음에 뭐 당구장, 볼링장 포함해서. 근데 이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실련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약 99%가 매출이 감소가 됐고 약 60% 정도는 임대료가 연체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실내 체육업은 기존의 소상공인 그 식당 같은 곳에 포함이 안 돼서 초창기에는 그런 손실보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제 한 분기 정도 지나서 소상공인에 준하는 그런 손실보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당연히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서 네. 그나마 좀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가와 필라테스를 한 카테고리 범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요가가 이제 5,000년 역사가 있고 네네. 먼저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로 상에 넘어오면서 뭐 무술이라든지 유럽의 체조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되면서 요가가 좀 더 포괄적으로 네네. 필라테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가와 필라테스는 여성 스포츠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네. 실제 수강생 비중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남성분들한테 유연성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고요. 자세 교정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남성분들의 참여 비율은 한 5%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더 필요한 운동일 텐데 네. 지금까지는 저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스포츠라고 하는 인식이 좀
탈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즘 또 정치권이나 여러 이제 사회 분야에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가가 아무래도 명상 또 호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성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요가가 여성 스포츠로 인식이 좀 강합니다. 네. 가장 필요한 게 실은 남성들, 나이가 들어가는 남성들한테 오히려 가장 필요한 운동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려는 것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의 방과 후 네. 교실에 요가 클래스를 좀 넣는 것 네. 그리고 군대에 젊은 청년들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네. 그런 명상, 호흡, 그다음에 간단한 신체 운동을 통해서 네. 그런 걸 좀 잡으면 네. 요가 재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홍보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강사님께 좀 드리는 질문인데 전체적인 요가 그 과정에서 명상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네, 원래는 명상이 100%였는데요. 네,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로 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줘야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을 할 수 있는 몸을 좀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나 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준 상황에서 몸을 90% 네. 이상 움직여준 후에 한 10%의 명상으로 충분히 또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요가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조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요가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협회에서도 좀 바빠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가 협회 회장으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영어 격언에 속담에 A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저는 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11월 19일 날 경남 창원에서 전국 요가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좀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년 6월 21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대한 요가회가 중심이 돼서 광화문 광장, 그다음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기 때문에 네. 큰 행사를 좀 진행을 해서 요가를 좀 더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건강한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알아본 요가나 아니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같은 운동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복지 멤버십이 올해 9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는 복지 멤버십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복지 멤버십은 정부 지원 제도와 자격 요건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 멤버십의 서비스 항목은 크게 6가지인데요. 아동보육 지원, 생활 지원, 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지원, 또 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의 나이와 성별, 소득, 재산 등에 따라서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달라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정 양육수당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내받는 아동보육 지원, 또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생활 지원이 있고요. 재난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부터 에너지 바우처, 이동통신료 할인 정보와 같은 감면 서비스까지 약 80여 개의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 멤버십은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을 하거나 전국 동주민센터에 어디서나 방문을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신청을 할 때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신청서에 본인과 가족 정보를 적고 또 문자와 이메일 중에서 내가 안내받을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 멤버십 신청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학령 인구 감소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교육 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육계가 코로나19와 학력 인구 감소라는 큰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정권의 교육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교육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인데요. 오늘 이배용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출범을 네. 했죠. 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네. 또 교육부하고는 어떤 역할이 차이가 있는지 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면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실행이 있고 또 평가가 있는 건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제 비전과 방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신뢰감 있는 안정되고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이제 교육부가 현안을 집행하고 다시 우리한테 오면 이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여러 이제 그 국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전문위원들, 특별위원들 그리고 국교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교육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적으로 추진되는 네.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교육이 그런 분야일 텐데 어떻게 그동안에 생각해 오셨는지. 교육이 계속 바뀌면 우선 이제 국민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가 불안하게 되고 네. 또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신을 또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받는 그런 교육 정책을 세우면 그런 데서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좀 준비 있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는 21명의 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한 500명의 또 국민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얘기하는 거 우린 계속 경청하고 소통하고 또 모니터링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긴급한 현안은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전문성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조금 그런 통합적인 합의적인 그런 기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이 워낙 민감한 네, 이슈여서 네, 뭐 진영 논리로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네. 부모들 이해관계도 있고 네, 해서 네.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통합된 네. 통합시키는지에 네, 대한 네. 그런 우려가 좀 그러니까 많은데요. 이제 위원장을 하며 주도적으로 할 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겠다. 네. 그래 역지사지하면서 다양한 입장들을 헤아리면서 하나의 이제 신뢰받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주된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네. 이제 전수평가를 하겠다고 네. 대통령이 직접 밝히신 네.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감과 동시에 이게 1등부터 아이들이 이제 꼴등까지 모두 이제 줄 세우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럴 우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예요. 자율평가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전체가 뭐 일제고사 같이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별, 학급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평가도 줄 세우기라든가 서열화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은
개별 학생들에게 이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하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건 정도 알아야 잘한 학생들은 더 잘하게 만들고 못 따라하는 학생들은 또 그 수준에서 더 끌어올리는 조금 더 촘촘한 그런 섬세한 지도가 되고 그럴 때 이제 AI라든가 이런 학습 방법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끌어올려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이건 절대로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자율이다. 선택이다. 이거를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평상시에 지론이 있다면 교육계 현안이 어떤 것들을 시급하게 보시는지. 지금 뭐 네. 교육 격차를 어떻게 조금 더 수준을 끌어올리는가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입제도 뭐 또 학교 폭력 또 교권 회복 네. 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일 이제 시급한 현안이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네. 교과 과정. 지금 3년씩 임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지금도 이제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를 계속 이끌어 가고 또 의견 수렴을 거치는 지금 교육 과정에 뭐 국어서부터 쭉 여러 모든 과목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거를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 교과서라든가 또 도덕 사회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그런가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공청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위원장님께서는 그야말로 교육계에 오랫동안 이제 네. 활동을 네. 또 하셨고 그래서 위원장님만의 교육 철학이 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계 질서가 아주 다변하게 바뀌고 있고 또 4차 혁명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기능적인 거 능력적인 게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교육 철학은 능력도 당연히 경쟁력에서 이 세계로 나가도 이겨야 되니까 당연히 갖춰주지만 그러나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마음, 인간애가 갖춰준 그래서 모든 거는 저는 휴머니즘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건 사람을 만들고 사람다움을 가르쳐야 되고 인격을 도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인성과 함께 과학적인 재능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사실 들으면서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성보단 인성이고 네네.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 자칫하면 또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은 미래의 희망과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인식은 불어넣어주되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의 좀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온라인이라 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기심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함께 가고 또 서로 도와주고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돼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잡아줘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미래에 더 행복을 갖고 또 뭔가 안정된 사회 기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 환경이나 뭐 이렇게 교육계 전반을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을 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요? 격차가 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또 지방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격차가 그렇다고 다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와 함께 또 하나는 학령 인구 감소.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교육적인 분야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죠. 과제 또 걸쳐 있는 그런 현안들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신뢰받는 교육 현장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낼 때 불안하지 않는 안전함, 폭력이 없는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은 겸손하게 더 습득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하나 내년도부터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게 대학 입시 제도예요. 우리가 네. 뭐 정시냐 수시냐 뭐 이런 것들의 현안이 지금 굉장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는 평생 역사학자면서 네, 네, 네. 교육자로 네, 이제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네, 있었을 네. 텐데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네. 할까요?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니까 네. 제자들을 키웠는데 사회 나가서 자기 일을 잘 하고 네. 또 성장하는 제자들 보면 제일 보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역사학자로서 또 많이 집중적으로 한 게 문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살리는 일을 제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교육을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의 효시 명문 고등교육기관이죠. 서원을 제가 그 기반이 되는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하는 작업을 2010년도부터 구상해서 한 10년 가까이 총괄 지휘를 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올림픽 금메달 딴 것만큼 상당히 우리 이 문화를 빛나게,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고, 또 사찰 7곳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기본이 불교 1000년의 역사하고 또 유교 600년의 역사에서 어찌 석굴암과 불국사만 유네스코 유산이 되리겠느냐 하면서 제가 그 작업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펼칠 수 있었던,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잘 그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학생들의 수가 계속 네.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좀 가장 고려돼야 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예. 젊은이들의 얘기를 지금 많이 들으면서 결국 저출산이라든가 학력 감소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많은 편안하게 아이도 낳고 또 키우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학교도 너무 사교육이 계속 이제 팽배해지니까 공교육을 저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일에 우리가 더 주력을 해서, 또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도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부모들도 있고, 또 키우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들, 뭐 여러 다변화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터에서 일도 하고 네. 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국가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지금 책임지고 네,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좀 중요시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하는 또 학부모로서의 바람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좀 전하시고 싶으시다는 게 있으시다면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만큼 기대도 있으시고 또 우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욱 신중하게 또 그동안의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가장 신뢰받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교육의 길을 더 바르게 넓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오랫동안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첨예한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에 대한 장기 비전과 계획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